강남 안에서도 찐 부자는 청담에 산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네. 대표님께서는 지금 40년 가까이 청담에 살고 계신데 혹시 정말 청담동은 어떤 입지에 있고 또 어디에 사시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콕 찍을 수는 없지만 네. 여기 이제 압구정역이 있잖아요. 네. 압구정 현대백화점 있는데 동호대교고 여기가 성수대교예요. 여기가 성수동이거든요. 그 맞은편 여기가 이제 청담동이에요. 성수대교하고 영동대교 사이에 여기가 이제 압구정동하고 겹쳐 있죠. 로데오역이 있고 여기가 압구정동 갤러리아 백화점이 이 양쪽에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한양 아파트가 있고 그래서 요거를 여기 이제 효성 빌라라 해갖고 굉장히 지금은 또 리모델링해서 굉장히 비싼 아파트로 바뀌었어요. 네. 여기가 이제 청담동. 여기는 지금 뭐가 있냐면은 큰 높은 아파트가 별로 없어요. 요쪽에만 조금 이제 건영하고 현대 아파트가 몇 개 있고요. 거의 4층 정도? 그런 빌라 타운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룹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여기를 왜 좋아하냐면 개인 사생활이 보호가 된다 그래야 되나요? 예, 공동주택이 아니니까. 네. 그렇게 하는데 저희 집은 JRP라고 옛날 박지정 씨 소속사. 네. 소속사가 올리병이 있고 올리병에서 쭉 가면 여기가 이제 JRP였어요. 여기가 지금 이제 옮겼죠. 그리고 이상 본사. 여기 어디에 저희 집이 단독으로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가 왜 중요하냐면은 청담동의 사거리를 중심으로 하면요. 네. 이쪽은 이제 그 명품 매종 루비통서부터 구찌가 다 있는 데예요. 명품거리. 명품거리. 그리고 여기는 뭐냐면은 우리나라 수입 가구가 지금은 있지만 옛날엔 국내 디자이너, 패션 디자이너가 여기로 다 있어요. 그리고 이쪽 도산대로는 수입 자동차. 근데 이쪽에 지금 신세계가 많이 부동산을 샀죠. 왜 그러냐면은 롯데가 잠실을 가졌잖아요. 네. 그래서 삼성 신세계가 갖고 있는 패션 브랜드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의 빌딩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안테나 샵을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분들이 어디에 사냐면은 여기에 사요. 이쪽으로도 많이 사고 여기에 신세계 본점 그 오피스가 여기에 올라갔죠. 찐 거주자의 동네 소개를 듣고 있는 네. 느낌이에요. 그 이정재 씨하고 정우성 씨 빌딩이 바로 옆에 있어요. 조그만 거. 네. 옛날 타면 탐자리. 그렇게 있고 요 앞에도 삼성화재가 빌딩이 아주 멋있게 올라가 있죠. 검정 빌딩. 네. 그 여기가 이제 도산대로가 여기가 자동차 수입 자동차 쭉 있는 데고요. 여기로 쭉 가면 이제 영동대교예요. 영동대교가 여기가 왜 중요하느냐. 앞으로 이 프리마 호텔이 4,400억에 팔렸어요. 굉장히 중요한 게 여기 청담 사거리 있죠.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최고 비싼 오피스들이 평당 1억이 넘는 게 다 올라가고 있어요. 루시아 청담서부터 몇백억짜리가 다 분양 끝났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코로나 때 강남의 꼬마 빌딩을 누가 샀느냐고 조사를 하니까 3040 사람들이 굉장히 연령대가 낮아졌어요. 원부자가 아니고 시등부자가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나이가 많으면서 부자는 어디 살아요? 좀 오래된 현대 아파트, 한양 아파트, 지금 청담동 아까 저희가 사는 이 안에 빌라 좀 오래됐거든요. 이사 가는 거 싫어하시잖아. 그렇죠. 근데 젊은 부자들은 아니야, 나는 새 집에 살고 싶어. 그리고 시설도 좋아야 돼. 피트니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 커뮤니티도 중요해. 같이 사는 사람하고의 관계도 중요해. 네. 이게 다른 거예요. 청담동 안에서도 다른 에리아의 자리를 지금 잡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달라요. 서로 니즈가 달라. 그래서 루비나라고 패션 디자이너가 있어요. 이 시대. 고분 빌딩이었거든요. 그 여기에 지금 세워지고 있고 이게 이제 하나가 섰어요. 완공이 돼서 입주를 했고 이런 식으로 몇 개가 되는지 몰라. 대표님 혹시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원부자들이 살고 있는 그 고급 빌라 있는 그 단지와 그리고 우리 신흥부자들이 입주하는 그런 그 오피스텔이라고 할까요? 네. 그곳에 우리가 거리뷰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갑자기 청담동에 100억대 이상의 아파트나 빌라 같은 게 많이 분양을 했어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생기나 했더니 코로나 4년 동안에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땅값이 너무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싼 거를 지으면 이익을 못 봐. 손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겠어요? 비싼 거를 분양을 해야 돼. 그래서 생긴 것이 이 에테르노 청담. 여기에 송중기 씨하고 아유 씨가 이제 하고 토스 회장님이 여기에 한 걸로 아는데 네. 여기가 이제 맨 위에 펜트는 300억. 그 아유 씨가 한 거는 150억인가 이렇게 현금. 여기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였었어요. 삼성동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발표가 되고 나서 삼성동, 잠실, 청담동, 대치동인가 네 군데가 현금을 주고만 살 수 있는. 현금은 물론이고 실거주를 해야 되는. 그래서 다 현금 주고 사시는 분들이 여기 들어오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은 아파트가 있던 데거든요.
건재거든요. 건영 오래된 거 그걸 이제 사기도 힘들었을 텐데 다 샀더라고요. 그래갖고 여기를 가구를 해서 하는데 젊은 분들이 거의 다 들어오셨다 보면 그러면 이제 여기 분들은 자기 집을 자기가 사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누가 사는가 이분들하고의 어떤 관계성 그들만의 세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존에 쭉 자산을 물려받아서 부자가 되신 분들과 또 신흥부자분들의 비율이라고 할까요? 이게 비슷하게 조금 많이 구성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인가요? 우리 아버님 세대가 아직 살아있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강남에 건물이 안 나오는데 부자들은 건물을 안 팔아요. 그분들 부자들은 잘 안 팔아 뭐를. 투기를 해서 부자가 된 게 아니에요. 팔지 않아서 부자가 된 거예요. 장기 가치 투자가 된 거잖아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래서 부자가 된 거예요. 그 사람들 살 때 아 나 이거 투기야.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팔지 않았다. 갑자기 빌딩이 나온단 말이에요. 매물이. 그럼 그분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 나이가 그렇잖아요. 우리 나이가 부모님이 90 이렇게 되신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청담동을 보면은 제가 여기 2005년에도 여기 꼬막 빌딩을 샀는데 어떤 빌딩이 가수 B 건물 앞에 있는 빌딩이 굉장히 흉측스럽게 그게 뭐 짓지도 않고 새도 안 주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딱 새 건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그 자녀분은 젊은 분이니까 바로 멋있는 빌딩을 올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매물을 이제 사러 다닐 때 그분이 이제 집주인의 연세가 어떻게 됐냐 보라고 우스개 얘기가 있어요. 안 팔겠다는 게 어르신들의 그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30대, 40대 신흥부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들이 사는 세상. 나도 30대고 나도 40대인데 뭔가 이게 나는 해당이 안 될 것 같은 뭐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실 거거든요. 그런 생각을 스스로 한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하방에 살아요. 그러면 그 꿈을 어디로 볼 수 있을까? 1층 햇볕만 들어왔으면 좋겠다. 냄새만 안, 곰팡이만 안 폈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가 시각화라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왜 중요하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목표나 꿈도 우리가 봐야지 꿀 수 있는 거예요. 책을 통해서 보든 유튜브 영상으로 보든 직접 경험도 좋지만 간접 경험을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누군가를 보고 아 나는 저렇게 살고 싶다. 그래서 그 경험이 없이는 꿈을 꿀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어떤 젊은 성공한 부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들을 보면서 아 저거는 내 일이 아니야 하면 이미 자기 스스로 한계를 지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높이뛰기나 넓이뛰기를 하는 사람이 이만큼은 10을 뛸 수 있어. 근데 내 스스로 나는 8이라고 해놓으면 8 이하로 뛰는 거예요. 근데 나는 12라고 해놓으면 10까지도 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꿈과 목표는 클수록 좋다. 누가 뭐라 하는 사람 없거든요. 저는 아주 거창하게 꾸어요. 맨날. 아 그리고 막 상상하는 게 너무 즐거워. 그러니까 뭐냐면 뭐가 돼서 결론도 중요하지만 그 상상하면서 그것을 이뤄가는 과정도 너무 즐겁다는 거죠. 저도 사실 60이 넘은 이 나이에도 매일 사람들이 그래요. 캔디 언니 어떻게 맨날 그렇게 웃냐. 즐거워요. 상상만 해도 즐거워. 아, 내일은 어떤 일이 생길까? 아 내가 오늘 이렇게 노력했는데 내일은 여기 요만큼 될까?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러면은 강남에는요, 대표님, 자수성가형 그 부자들이 많은 편인가요? 많은 편이죠. 아, 그래요. 거의 사업 같아요. 제가 슈퍼리치에 대한 공부를 좀 했었어요.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이분들의 70%가 부동산 비율이더라고요. 자산 중에. 근데 최근에 50%로 줄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왜 50%? 그러면 이제 유튜브에서 나오는 경제학자들이 자산 버블이 일어난다라고 했던 게 맞는 건가? 이렇게 했더니 그게 아니라 이분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 중에 별로 미래가 보장되지 않은 가치가 없는 부동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처분한 게 20%. 그래서 그 돈을 PB뱅크에 딱 갖고 있다가 뭐 하고 있을까요? 지금이 어떤 경우에는 기회라고 하잖아요. 또 한번. 지금 좋은 물건을 잡기 위해서 대기 자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그래서 부자들은 어떻게 보면 시장하고 반대되는 행동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주식을 따진다면 저도 주식을 해봤지만 막 조금 오르면은 그냥 탁 팔아버리잖아요. 왜 떨어졌을 때를 생각하기 때문에. 견디는 힘이 없는 거야. 심약해갖고. 근데 부자들은 뭐가 다르냐면은 기다리는 힘이 틀려요. 떨어질 때를 기다리는. 자기가 원하는 금액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그 사람들이 그래서 늘 이기는 게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언제예요? 부자들이 그 대기 자금을 갖고 있다가 탁 쓰는? 기회가 10년에 한 번씩 오는 것 같아요. 우리 코로나 때 또 IMF 때 청담 사거리 여기요. 금액이 얼마나 싼 줄 아세요? 여기가. 말을 못하게 쌌어요. 왜냐면 여기 있죠. 여기가 지금 루비통하고 다 있거든요. 루비통, 크리스찬 디올, 몽크레어가 다 있어요.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은 수익 가구점이 있었어요. 수익 가구점은 이 스페이스가 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하서부터 1층, 2층까지 다 사용했어요. 한 회사가. 근데 IMF가 딱 터지니까 여기서부터 망하더라고. 왜냐면은 그 공간을 많이 차용하잖아요. 가구는. 그러니까 임대료가 비싸잖아요. 그리고 직원이 많이 필요해. 혼자 못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망하더라는 거지. 그렇게 매물이 나왔을 때 부자들이 드디어 타이밍을.
얼마 전에 한번 네이버에 지금 조사를 해보세요. 루비통이 얼마를 벌었는지. 루비통이 그때 샀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돈을 여기서 벌었어요. 루비통이 지금 어떻게 보면 장사가 안 된다 그러거든요. 네. 겉에서 보는 거하고 틀리게. 네. 근데 그거 상관없는 상관이 거예요. 없- 부동산 투자를 해서 버는 거예요. 우리가 기업을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사업으로 버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부동산으로 부자가 됐다 봐야 돼. 아니 이렇게 동네에서 벌어지는 이런 이야기들을 네. 주변에서 이렇게 많이 보고 듣고 하신 건가요? 아니요, 저는 하루 종일 공부하죠. 매일 신문 세네 개 보면서. 경제신문은 30년을 넘게 봤어요. 우리가 뭐 경제책을 뭘 읽어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부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현명한 투자를 이기는 투자를 많이 할 수 있었나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분들이 신문을 늘 봤다.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어떤 지식을 갖고 있던 걸, 정보를 갖고 있던 걸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했는데 저도 그거에 동감해요. 그리고 이렇게 예사롭게 안 보죠. 늘 부동산에 가서 놀고 같이 얘기하고 지금 이건 8년대 누가 들어왔나 이런 걸 늘 얘기하고. 아니 그러면 이렇게 청담동에서 거주하셨다 그러면 대부분 금수저 아니었을까 이런 네.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원래 금수저셨나요, 대표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강원도 강릉 사람이고 그때는 다 가난했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사업을 하셨지만 제 기억에 제가 이렇게 누가 왜 이렇게 돈을 좋아하세요?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돈을 참 좋아해요, 제가.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 제가 초등학교 때 큰 쌀독 있죠. 독에다가 쌀을 담아 놓으셨거든요. 근데 그 쌀이 이렇게 수북하게 있으면 소리가 안 나겠죠. 근데 그 바가지라 해서 박으로 이렇게 펐는데 그 밑바닥을 긁는 소리가 있잖아요. 어머니가 항상 밥을 하실 때. 근데 그게 50년 이렇게 지났는데도 그 소리가 안 잊어버려져. 그래서 야 이게 참 수도세를 못 내갖고 수도 꼭지를 수도구에서 딱 잘라놓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그 압박분대 있죠. 그거를 거기다 감아. 그러니까 머리를 굵은 데를 자르니까 거기다 말뚝을 박아 놓으셔서 나무 말뚝을.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밥을 하실 때 그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 말뚝을 빼면 이게 큰 목 있는 데를 잘라 나가고 이 하늘처럼 분수처럼 솟아요. 그럼 거기에 분수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 떨어지는 물을 받아서 빨래를 하시고 밥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그 기억들이 평생에 걸쳐서 딱 각인이 돼 있는 거예요. 아, 돈은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제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자본주의에서 각자 개인이 자기 스스로를 책임져야 된다는 거.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표님 강남이 개발될 즈음에 아예 또 청담동에 자리를 잡으셨단 네. 말이죠. 그러면 그때 어떤 걸 보고 아 나는 여기에 좀 자리를 잡아야겠다 위치를 좀 잡으셨는지 궁금해요. 이모님이 압구정 한양암 아파트에 계시면서 거기에 자녀들을 유학을 시켰어요. 그래서 저 이모님을 잘 살았기 때문에 그 집을 갈 수 있었고. 그러니까 압구정동 한양에 가니까 그 전까지 저는 강릉 재래시장에서 장을 봤었거든요. 네. 거기 오니까 백화점에서 시장을 보더라고요. 그게 한양 슈퍼였어요, 이름이. 지금 갤러리아 생활관 자리가. 그래서 전화를 이렇게 밥하다가 전화해서 두부 한번 떨어졌습니다 하면 그 슈퍼에서 두부를 배달했었어요. 지금 갤러리아 그 주인이 네. 거기가. 그래서 그런 과정을 이제 다 봤었고 자연스럽게 제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부자들 그런 환경에 제가 들어갔던 거고 그래서 우리가 밑에서 올라가기 쉬워도 올라서 내려가는 길은 어려워요. 압구정 한양에 꼽는 바람에 제가 회사를 가도 코엑스로 갔고 무역센터를 갔고 그리고 IMF가 터져서 정말 회사가 위기가 생겨도 청담 사거리로 내려왔고 사거리로 내려왔으니까 내 빌딩이 필요하다니까 청담동에 샀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어떤 환경에서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내가 사는 것과 주거와 투자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제 그 유튜브를 보다 보면은 많은 이제 교수님들이 자산 버블이 일어났다. 부동산이 위험하다는 건 틀린 말은 아니죠. 뭐가 틀린 말이 아니냐면 인구가 일단은 자식을 낳지 않고 고령화 사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큰 집이 필요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집은 떨어지는 건 당연한데 중요한 건 대한민국이 다 떨어지냐 이거지.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디가 떨어지느냐? 일거리가 있는 핵심 상권만 살아남을 거 아니에요. 핵심 상권, 내가 부산에 살든 강릉에 살든 주거지는 거기다 하고 내가 돈이 좀 있어. 나 어디에 투자해야 돼. 굳이 거기다 강릉에다 하냐 이거야. 똑같은 돈을 갖고 더 좋은 핵심 상권, 일자리가 있는 곳. 그런 데로 가면 대한민국이 다 떨어져도 거기든 살아남는다는 거죠. 제가 놀라운 사실은 청담동이 어떤 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살기는 굉장히 좋은 데예요. 제가 한 20년 전에 용산을 잠깐 갔었어요. 아시는 분이 있어서. 네. 그래서 여기 투자하면 괜찮다고 해서 부동산을 갔더니 얼마가 있냐 해서 얼마를 얘기했더니 저보고 전세를 얻으러 왔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당시
당시만 해도 지금 용산처럼 이렇게 좋은 빌딩이나 그런 콘도가 올라가지 않았던 시절이에요. 네. 왜냐면 용산 그 미군 기지 부대가 있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잘못 들었나 해서. 그러니까 성수동도 마찬가지예요. 거기가 신발 공장, 가죽 공장. 굉장히 그 공기도 안 좋고 이런 열악한 환경이었잖아요. 네. 근데 거기 역시도 청담동보다도 더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그런 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꼭 청담동이어야만 된다라는 게 아니라 그나마 안전한 데를 투자해서 핵심 상권을 가는 거지, 돈을 벌어가는 과정에서는 청담동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 대표님은 정말 그 환경 세팅을 굉장히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대표님뿐만 아니라 주변의 청담 부자들도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나요? 당연하죠. 워너 에테누로가 집이 새 집이라서만 들어갈까요? 거기 웬만한 좋은 데는요, 인터뷰를 봐갖고 그 사람 직업을 다 보고 집어넣어요. 돈은 많아요. 근데 어떤 이웃을 만드는 걸 인터뷰를 보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그 커뮤니티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럼 이웃들하고 반상회 같은 걸 한다고 봅시다. 밑에 피트니스 센터에서 매일 보잖아요. 그럼 성공한 사람들이잖아요. 사업적으로 성공했든 뭐 자산가든. 그분들이 그냥 된 건 아니잖아요. 굉장히 많은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와 뭐 굉장히 많은 인프라를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보면 레버리지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워렌 버핏한테 왜 그 많은 돈을 주고 중국 부자가 가서 왜 밥을 먹겠어요? 모르는 사람은 미쳤나 돈 자랑한다고 이럴지 모르지만 그 밥 한 끼를 먹는 동안에 그 사람은 수백억, 수천억의 가치의 그 멘토링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너를 알려면, 너의 연봉을 알려면 너가 늘 만나는, 6개월 동안 만나는 너 주변에 7명을 나누면 그게 바로 너다라는 말이 제가 볼 땐 딱 맞는 것 같아. 누구를 만나고 네 친구가 누군가 그거를 한 달만 적어보면 돼. 뭔가 내가 하나라도 배울 점이 있는 사람을, 성장하고 있는 사람을 만났는가, 아니면은 굉장히 부정적이고 굉장히 비관적인 사람들을 옆에 두었는가. 이거는 굉장히 다른 얘기예요. 아무래도 근데 그런 생각들 하시는 것 같아요. 아, 나도 좋은 입지를 가고 싶고, 나도 꼬마 빌딩, 고급 아파트도 사고 싶은데, 당장 이제 본인들이 내가 전세 살고 있는 이 아파트 살 돈도 없어요. 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나랑은 상관이 없는 얘기가 아닐까? 제가 제 직원이 올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결혼을 했거든요. 네. 집을 어떻게 살 계획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때요. 언제로 계획을 하니까 한 5년 정도 잡는데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준비를 뭐 하고 있냐니까 적금을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전세에 살고 있대요. 네. 그래서 아차 싶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5년 후에 그 집이 만약 얘가 5억을 예산한다 그러면 그 5억이 얘를 기다려줄까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제가 돈 공부라고 아까 얘기를 했죠. 네. 그게 바로 거기랑 연관이 되는 거예요. 부자들은 어떻게 돈을 벌까요? 세를 주잖아요. 전세를, 자기 집을. 네. 그 전세를 받아서 다시 투자를 하죠. 돈이 없는 사람 뭐 하겠어요? 8억, 10억짜리 전세를 살아요. 자기 자가가 하나도 없는데 전세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돈을 안 벌으면 상관이야. 난 자산가 필요 없어. 오늘 하루 그냥 내가 넓은 집에 편하게 살 거야. 그건 괜찮아요. 근데 숫자적으로는 5억이 찍혀 있죠. 내가 5억짜리 전세에 살면 5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5억이라는 숫자는 그대로 통장에 찍혀서 나와. 근데 우리가 돈의 가치를 따져봅시다. 그러면 지금 5억으로 호박 하나를 산다 그러면 5년 후, 10년 후에 호박 하나를 살 수 있을까? 못 사거든요. 집이 올라간 게 아니라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거잖아요. 바로 그 얘기인 거예요. 제 주변에 아는 젊은 분들이 이래 전세를 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제가 그때 아차 싶어요, 사실은. 왜냐면은 돈을 투자해서 우리가 자산가가 된다는 건 많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투자와 사는 것은 틀리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규모에 맞게 돈이 없으면 전세를 끼고 내가 어떤 아파트를, 우리가 유치원을 다녀야 초등학교로 가고 초등학교 가야지 중고등학교 다해서 대학을 가잖아요. 아주 특별한 경우는 유치원에서 영재가 돼서 가는 경우는 있지만 특별한 경우잖아요. 단계라는 게 있는 거죠. 1,000만 원을 벌어야 1억을 벌고 1억을 벌어야 10억을 벌 수 있듯이, 그러면 종잣돈으로 시작해서 어떻게 그러면 100억을 가느냐 10억을 가느냐의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10억 미만 7억만 가져도 우리나라 상위 10% 안에 들어가요. 우리가 부자의 기준을 잠깐만 리치나 슈퍼리치 0.1%, 76억이면 우리나라의 그 슈퍼리치거든요. 그러면은 30억 정도 되면은 1%에 해당돼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강남에 있는 아파트가 웬만하면 30억 되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본인이 부자라고 못 느껴. 나는 대한민국에서 상위 1%라고 아무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은퇴를 하고 평균이 6억이래요, 6억. 7억 정도면 20% 안에 들어가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너무 리치나 슈퍼리치의 기준, 상위 1%와 0.1%의 기준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상대적 박탈감을 갖고 있다는 것이. 나는 왜 부자가 아니야? 자기는 이미 부자인데. 우리나라 10% 안에 부자에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좋아요. 제로라 이거예요. 제가 10억, 7억이면은 상위 20% 안에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도전해볼 만하다. 그거는 직장생활 하든 뭘 하든 도전해볼 만하다는 거죠. 그렇게 긴 시간 아니라도 해볼 수 있는 부분이다. 왜? 디지털 시대에는 3잡, 4잡이 가능하니까. 본업 외에도 부캐가 가능하고. 그러니까 그걸 해봐야 된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뭐 7억에서 10억 정도는 충분히 목표로 잡고 잡을 수 있어요. 대신에 돈을 불릴 수 있는 그 방법, 돈 공부가. 돈 공부가 되고 우리가 그 제한값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로소득이라 그러면 내가 일을 잘했어, 직장 다니면서. 근데 갑자기 옆에 같은 동기보다 굉장히 잘한다고 갑자기 내 월급만 팍 주진 않잖아요. 그 사업한다고 해서 사업이 대박이 났어. 특별한 경우를 생각하고는 그렇게 대박이 그렇게 갑자기 돈이 엄청 벌리지 않습니다. 네. 제가 40년을 사업을 했는데 실패 없는 사업을 했다 했잖아요. 네. 근데 그거 갖고 사실은 100억 부자가 될 수 있냐? 그건 사실 쉽진 않아요. 항상 업앤다운이 있기 때문에. 좋은 우상향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위기를 겪기 때문에 그렇지가 않아요. 항상 제자리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돈 공부를 왜 해야 되고 투자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대표님은 처음부터 그러면 돈 공부를 시작하셨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굉장히 좀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너무 늦게 알았다. 제가 그거를 알은 지가 사실 청담동 꼬마 빌딩 살 때도 그걸 알고 한 건 아니에요. 제가 일하는 사람이기도 워킹맘이었기 때문에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자 육아와 그거를 참 균형 있게 하기 위해서 그걸 한 거지 투자를 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에 청담동에서 빌딩을 사는 순간 우리가 아파트라도 하나 사는 순간 부동산 뉴스가 보여요. 내가 거기에 개입이 돼 있으니까. 주식을 한 주라도 사야 주식이 보여. 꼬마 빌딩을 사니까 뭐예요? 꼬마 빌딩이 다 보이는 거야. 저 집은 얼마인데 얼마 됐어요. 이 집은. 그래서 제가 아까 이게 부동산보다 더 많이 알아요. 구석구석. 왜? 내가 하나라도 작은 거라도 갖고 있으니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가 돈 공부의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그전에는 내가 이거를 안 했단 말이죠. 왜냐면은 부자들은 얘기를 잘 안 해요. 굳이 옆에 사람한테 너 이거 공부해야 돼. 떠들 필요가 없어. 부자가 책을 왜 써요? 책을 쓸 필요 없어요. 내 아이 가르치기도 바쁜데. 그리고 옆 사람 붙들고 야 이거 일을 해야 돼. 뭐 이래야 돼. 그렇게 하는 사람 많이 있나요? 그럼 그분들이 유튜브에 다 나와야죠. 안 하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문제.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해야 돼. 너도 할 수 있어를 없는 거야. 부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 7억이면 너가 상위 10% 안에 들어가. 그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100억을 바라보니까 나는 가난한 거야. 나는 아예 갈 길이 멀어. 포기하는 거죠.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사실 아까도 얼핏 얘기해 주셨을 때 와 진짜 바쁘게 사셨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사업하랴, 아이 키우랴 그러면서 계속 자기 개발까지 하셨잖아요. 네. 그 안에서 어떻게 시간을 쪼개서 돈 공부나 투자를 하셨는지 궁금해요. 우리 월급쟁이 부자들 시청자분들도 어떻게 조금 이 바쁜 와중에도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할 수 있을까요? 저는 부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시간으로 보는 것 같아요. 시간은 이꼬르 돈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떤 그 시간을 잘못 그냥 이렇게 흘러버리게 이렇게 소모성 있게 쓰고 나면 굉장히 속상해요. 그래서 계획 있는 아침에 그 투두리스트가 그 전날에 해야 될 일이 쫙 항상 있어요. 하루, 일주일 이렇게 만나야 할 사람, 꼭 만나야 할 사람 순서대로. 그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공부도 순서, 공부 중독이 되면 안 된다. 우리가 자기계발서도 너무나 많고 베스트셀러도 너무 많아서 독서 모임이 또 얼마나 많아요. 당장 나한테 필요 없는 책 공부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10년이 지나서 보니 그분들이 아무것도 뭘 실행하고 있지를 않아. 그러니까 뭐냐면 순서가 필요하다. 돈이 필요한 사람은 돈 공부에 대한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은 그거에 대한 공부가 우선인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그런 것도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시간의 안배를 중요한 순서대로 다 하는 것 같아요. 보통의 부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잘 안 하죠. 유튜브 나와서 너네가 돈 공부를 해야 돼. 이런 거를 잘 얘기를 안 하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왜 이런 걸 얘기를 하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 상처의 크기가 내 사명의 크기다라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게 가난하고 찢어지고 그걸로 얼마나 고통당했던 그런 경험이 없다면 다른 사람은 공감할 수 있을까?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 아들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내 아들 또래 청년들도 내 아들하고 같이 똑같이 이런 것을 알고 자기네도 누구나 이런 경제적 자유를 누렸으면 하는 이런 마음이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사실 남에게 하는 조언인데 이렇게까지 눈빛이 반짝반짝 하시면서 조언을 하셨던 그 이유가 있었네요. 근데 사실 그 옛날 이야기들을 잊으실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오늘의 성공이 내일의 성공을 보장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무너지는 걸 굉장히 많이 봤어요. 여러분이 어떤 연예인이나 성공한 기업인들이 무너지는 걸 보는데 거기에 어떤 포인트가 있다 보세요. 겸손이 빠져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성공했다 해서 내가 오늘 돈을 많이 벌었다 해서 이것이 영원히 갈 거라고 생각해서 사람을 막대하거나 직원을 막대하거나 관계성에 있어서 막대하거나 돈을 막 써버리거나 그것이 겸손함을 잃은 거잖아요.
내일 내가 또 어떤 폭풍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오늘 제가 그렇게 샴페인 터뜨리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항상 이제 제 자녀에게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거리두기가 필요하다. 사람의 관계는 불과 같아서 아무리 친한 사람도 너무 가까이 가면 뜨거워서 화상을 입어요. 소중한 사람일수록 적당한 거리, 입지 않을 정도 그 거리를 두고 만나다 보면 정말 같이 가면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성장을 하려고 나도 애를 쓰고 있는데 옆에서 어떤 공감과 격려는 못 해줄 망정. 야, 그거 되겠냐? 늘 부정적인 피드백을 나를 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옆에 두면 내가 성장할 수가 없죠. 왜냐면 발목을 잡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단칼에 딱 끊어버리는 것보다 우리가 숲을 예를 든다 그러면 숲에 길이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지금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얇고 넓은 관계가 많이 돼 있다고 보면 돼요. 없던 숲에 길이 생긴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그걸 딱 무자르듯이 자르지 마시고 우리가 숲의 길을 많이 다닐 때 자주 다니면 어떻게 돼? 길이 되죠. 자주 안 다니면 어떻게 돼요? 자연히 길이 없어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자르면 안 되는 거야. SNS 시대는 다 노출돼 있어. 그리고 세 사람을 거치면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라서 관계를 나쁘게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걸 자연스럽게 거리두기를 통해서 그 숲의 길이 자연히 없어지게끔 그런 지혜로움이 필요하다. 어떤 갈등이라는 것이 살아가는데 굉장히 에너지 소모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고소를 당하는 것만 힘든 게 아니라 고소를 하는 사람도 힘들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갈등 자체를 애초 만들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사람은 불이라고 생각해서 이걸 가까이 가면 화상을 입는다고 생각하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잖아요. 서로가 갈등이 생길 거를 많이 줄여요. 상대를 어려워하기 때문에 어렵게 만들어야 돼. 우리 친구가 셋이 있으면 꼭 싸우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셋 중에서 둘이 친한 애들끼리 싸워갖고 나한테 다시 오잖아. 그래서 서로 예의를 갖추고 가까운 사람끼리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렵게 대하는 걸 조금 더 저희가 실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대표님 어떻게 대하세요? 저는 이제 항상 웃고 사람들한테 상냥을 하게 하고 이제 보이죠. 이 사람은 10m에 둬야 할 사람, 이 사람은 5m에 둬야 할 사람. 이게 보이죠. 객관화가 되죠. 아무래도 그 사업을 40년 했으니까. 그래서 그 노하우를 우리 자녀한테 많이 이제 전수를 하죠. 처음부터 간격을 둬야 된다고. 가까이 가면은 서로가 예의가 없어지게 돼 있어. 우리끼리니까. 우리가 사업할 때도 그렇잖아요. 우리끼리니까 무슨 계약서야. 거기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우리끼리니까 써야 되는 거예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건강한 관계를 가지려면 부모, 형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꼭 남하고 타인하고의 관계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리 두기를 통해서 건강하게 서로가 오래 갈 수 있는 그게 좀 필요하지 않는가. 자연스럽게 거리를 둬야 되는 사람들의 어떤 그 특징들이 있을까요? 대표님께서 쭉 보셨을 때? 지나치게 이렇게 오버하면서 다가오는 사람. 그리고 거짓말을 하는 건 제일 나쁜 거죠. 거짓말. 그런 우리가 인간 관계라는 거는 신뢰가 없으면 힘들어요. 신뢰가 첫 번째야. 그러면은 뭐냐면은 우리가 타인만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람들이 볼 때 어떤 평판이 어떤가. 나는 사람들한테 신뢰감을 줄 수 있는가에 나의 행동이 우선 돼야 되겠죠. 그 사람이 말에 대한 책임감, 행동에 대한 책임감, 이거를 줄 수 있는 사람인가. 그거가 먼저 되어야겠죠. 이렇게 나는 누구 알아 이러면서 이렇게 많이 끌어다 쓰는 사람들. 왜 이렇게 만나면 자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 얘기는 없고 나는 뭐 누구를 알고 누구랑 친구인데 뭐 걔랑 가까워 뭐 이렇게 같이 어제도 차 마셨어 술 마셨어 이런 저기는 남의 얘기고 실제 만나보면 둘이 그렇게 친하지 않단 말이지. 본인이 자존감이 적고 내세울 게 없고 그러니까 본인이 흔들리고 있으니까 남의 거를 많이 갖다 쓰는데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 사인을 받으려고 줄 서지 말고 사인하는 사람이 되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 시간에 나한테 투자하고 자기 개발하고 책 하나 더 읽으면 내가 단단하게 내가 딱 찾아 있으면 나를 중심으로 사람이 오는 거예요. 굳이 내가 쫓아가서 친구를 사귀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성장하면 그게 필요라는 사람들이 모여요. 그래서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그거는 아까 얘기한 시간하고도 관련인 거예요. 내가 하루의 시간을 어떻게 안 빼는 거야. 내가 다른 사람한테 가서 그 사람을 친해지려고 시간을 보내려고 에너지를 쓸 것인가. 그 시간에 내가 내 자신에게 투자를 해서 내가 성장을 하면 굳이 내가 누구를 알려고 노력한다 가만히 있어도 연락이 다 옵니다. 시간 좀 내달라고. 그럼 그때 골라가면서 시간을 안배하시면 돼요. 그 천천히 멀어진다는 게 굳이 적을 만들지 마라 이런 의미랑 통하는 걸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한 사람의 적을 만드는 건 뒤에 10,000명이 있어요. 내가 잘못하지 않는다 해도 뒤에서 그 사람은 나를 욕을 할 거 아니에요. 굉장히 그거는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온다는 거 그 사람의 역사가 온다는 말이 있잖아요. 3대의 역사가 온대요. 그냥 역사가 아니래.
자기 유치원 친구서부터 다 끌고 오는 거야, 나한테. 그러면 그 역사가 왔을 때 좋은 관계가 되면 어떡하겠어? 그게 레버리지잖아. 그 사람의 역사를 내가 다 레버리지해서 나한테 오는 거고. 악연이면 어떻게 하겠어? 그 사람 뒤에 10,000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가 굉장히 함부로 인연 맺지 말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것 같아요. 함부로 인연 맺지 말라는 건 사람을 만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만났을 때 거리두기를 처음부터 너무 가까이 가지 말아라. 아유, 우리 연애해 보면 처음부터 뭐 금방 뭐 간쓸게 다 빼줄 것처럼 그냥 뭐 세상 거 다 줄 것처럼 그러니까 뭐 금방 파토나잖아요. 맞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지. 자연스럽게 시간을 두고 뜸들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조금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 사람이 가족처럼 제일 가까운 사람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표님? 20살이 넘어가면 이웃 사촌으로 생각해야 돼요. 이웃 사촌. 그게 문제가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가족 관계가 가장 어려운 게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도움을 받는 것도 당연하고 내가 이렇게 함부로 하는 것도 당연하고 당연하다는 데 해서 어떻게 보면은 사랑하는데 가족이 가장 힘들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걸로 고통받는 사람들도 많고 어떤 스님이 제가 한 10몇 년을 쭉 좋은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20살이 넘어가면 이웃 사촌이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가족관계도 건강하게 된다. 가족이니까 내가 다 책임져야 되고 가족이니 어떻게 해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이게 상처가 깊다 보면 사회에 나와서 밖에 나가서 자기가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게. 1980년대부터 사업을 맞아요. 시작하셨어요. 맞아요. 그 시절에 여성 사업가라 굉장히 희소했을 것 같고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거든요. 없었죠. 없었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대학 졸업하면 바로 결혼하는 거였다고. 근데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했죠. 그 어려운 환경에서 내가 무엇을 해놨을 땐 그거는 빛날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강내에서 2평짜리 가게로 시작을 해서 27살에 서울에 왔잖아요. 근데 몇 년 만에 제가 해외 무역을 시작하고 각종 공영방송에 제가 초대가 됐어요. 여성 기업인으로. 그 시절에 지금 기사에 나셨었던 정말 빛나는 그 대표님의 모습도 그때 뭔가 무시받지 않기 위한 대표님만의 방법이 좀 궁금해요. 노라고 확실히 말하는 거. 저는 굉장히 부드러운 성격을 가졌는데 반면에 굉장히 강한 면을 가졌어요. 그 강한 면은 어떤 데 나오냐면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불합리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확실하게 노라고.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뭐 가스라이팅이다 뭐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작은 사소한 거라도 나는 이거 화나는 포인트야. 나 이거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요. 이거를 2번 다시 안 해줬으면 좋겠어. 그걸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저는 특히 은행을 거래하는데 결혼을 안 했거든요. 42에 결혼을 했는데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 남편 보증을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어이가 없고 장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지점장한테 그랬죠. 딱 대놓고 그랬죠. 자기 주거래 은행을 함부로 딱 대항하는 거는 굉장히 그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저는 내가 이 사업을 접더라도 이런 말도 안 되는 불합리한 거에서 나는 넘어갈 수 없어. 딱 가서 그랬죠.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남편의 보증을 받아오냐. 이렇게 강력하게 확실하게 하고요. 그런 것들이 뭐라는 거래처에 패션 브랜드에 거래할 때도 그 아들이 제가 굉장히 크게 거래하던 데인데 직접 거래를 하면 마진이 없어지잖아요, 제게. 그래서 이태리 제 거래처에 직접 이메일을 넣었더라고요. 근데 이태리 사람이 저한테 팩스가 온 거예요. 캐티 참 이상하다. 너가 나한테 무슨 모델 번호에 몇 야드 그거를 나한테 요청한 게 있었는데 똑같은 게 홍콩에서 왔다는 거예요. 딱 받아보니까 이 계산이 딱 서는 거예요. 그 패션 브랜드 홍콩 지사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딱 알고서 이제 갔죠. 갔더니 사실 그 지사가 설립됐을 때 우리 친척이 도와줬었어요. 근데 그런 백그라운드를 모르는 거예요, 그 아들은. 그래갖고 제가 찾아가갖고 주거래처 저희 매출의 80%면 화를 낼 수 없죠. 근데 저는 그런 거 저희 회사의 80% 매출을 하더라도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룰을 어긴 거잖아요. 그래갖고 찾아가서 바로 그 아들이 아닌 아버지 방으로 바로 들어갔죠. 그래서 강력하게 저는 이 회사를 위해서 정말 13시간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노가다를 하면서 이 회사의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게 이렇게 기여를 했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칠 수 있느냐. 이것이 당신이 정말 시장에서 청바지 팔면서 지금까지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존경하는 사업가였는데 자식 교육을 이렇게 시켰냐 이랬더니 이분이 깜짝 놀라서 아들을 홍콩으로 좌천시켰어요. 걔가 이제 그쪽 후계자였는데 그러니까 불합리한 거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고 당당하게 내가 어떤 불이익이 오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을 했을 때 함부로 내 주변 사람이 저 사람이 항상 이렇게 온화한 미소 속에 저 사람이 단호함이 있다는 걸 알려줘야 돼요.
직장에서 우울증으로 병원 다니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누구 때문에? 직장 상사 때문에. 그래서 꼰대가 많잖아요. 젊은 꼰대가.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질문을 제가 댓글에 많이 받거든요. 그럴 때는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하면은 그 사람을 점점 멀리 하면서 행동이 이렇게 소심해지잖아요. 근데 상대가 알고 있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럴수록 여유 있게 부장님, 과장님 오늘은 커피 한 잔 시원한 아이스 커피 하나로 시작하세요. 그리고 출근할 때 딱 사갖고 가서 책상에 딱 놔두고 항상 감사합니다. 옆에 계셔서 든든합니다. 멘트를 날리라는 거죠. 미운 아이 떡 하나 더 주고 점점 멀리하고 그 사람을 피할수록 이 관계가 개선되지 않아. 그럴수록 아주 나는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너가 어떻게 해도 나는 하나도 지장을 받지 않는 표정 관리 그런 거를 딱 하면서 딱 커피 한 잔, 아이스 커피 한 잔. 휴가 잘 갔다 오세요 하고 멘트 날리고 오늘 생일이죠 하고 수박 딱 날리고 예상치 않는 어떤 그 선물과 그런 멘트를 통해서 그 마음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여유롭게 상대를 대처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아까 얘기했죠. 갈등은 나를 갉아먹는다고. 네. 힘들어. 직장을 못 다녀. 연봉 다 포기하고 그만두려는 사람도 있어요, 내 주변에. 나하고 상담을 해.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왜 포기를 하느냐. 이렇게 해라. 오늘 너무 예뻐요. 그분은 또 여자 상사예요. 옷이 그 색깔이 너무 잘 봤습니다. 다음에 출장 갈 때 꼭 우리 부장님하고 같이 가고 싶어요. 하라는 거지. 왜 연봉을 포기하냐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처세술이잖아요. 처세술. 사람이 어떤 환경이 나를 맞추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왜? 나 외에 이 세상 모든 수억의 사람은 나랑 다 달라. 다 달라. 부모 형제 다 다르죠. 같은 엄마한테 태어난 형제도 다 달라. 네. 근데 나한테 맞추라고요? 아니요. 내가 그 환경에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런 유연함을 갖는 필요가 있어요. 저도 뭐 압구정 청담동에서 40년 가까이 있으면서 요즘 이웃으로 만나든가 요즘 부자라고 하는 사람 만나보면 처음 보는 분들이고 젊은 분들이에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어떤 통계를 보니까 강남에 꼬마 빌딩을 산 사람을 조사를 했더라고요. 했더니 3040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신흥 부자가 생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투기를 해서 벌었다기보다는 우리가 한동안 뭐 주식, 코인, 또 테크 이런 게 굉장히 하면서 젊은 분들이 기회가 오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지금 성공하신 분들은 굉장히 좀 단단하게 무너지지 않는 것 같아요. 예, 왜냐면은 이분들은 또 재테크 같은 것도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 성공은 했지만 이 돈을 지켜야겠다라는 이것이 너무 좀 강렬하다 보니까 어떤 다양하게 어떤 투자 쪽으로도 굉장히 잘하시고 성공적으로 우리가 연예인 한 사람만 보더라도 우리 집 뒤에 뭐 에테르로 청담이라든가 워너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알만한 그런 탑 가수들 또 배우가 그걸 샀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이 단순히 그 돈을 벌었어. 많이 벌었는데 자기가 투자 공부를 하지 않고 돈을 현금으로만 갖고 있었다. 그리고 소비를 했다. 연예인이니까 그걸 품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그런 분들도 있죠. 다 소비로. 근데 연예인 분들도 두 부류로 나누잖아요. 어떤 분들은 남자분인데도 굉장히 그 투자를 잘해갖고 정말 500억, 1000억이 되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한동안 너무나 잘 나갔는데 지금 너무 초라해진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뭔가 돈을 버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잘 유지하는 공부를 했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보면은 돈 공부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거는 사업을 하는 사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직장 다니시는 분 또 연령에 관계없이 아주 젊은 어린 나이일수부터 해야 된다고 봐요. 빠를수록 좋다. 왜냐? 부동산은 오늘이 제일 싸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공부를 안 한 사람이 10년 있다가 그때 깨달아서 내가 1000원 주고 샀어요. 근데 10년 전에 똑같은 친구가 공부를 한 사람은 500원 주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잣돈 자체가 적게 드는 거죠. 그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내일이 없는 거예요. 이건 오늘 이 순간부터 이걸 듣는 순간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보통 어떤 집안의 어떤 경우에는 돈 얘기가 금기시되는 경우도 있었더라고요. 왜냐하면 청담동에 제 아시는 분이 친정 아버지도 변호사였고 현재 남편도 변호사였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하루는 오셔서 하는 얘기가 저한테 좀 배우고 싶다는 거예요. 뭐니까 우리 집안에서는 돈 얘기를 할 수가 없었다. 근데 결혼해서 아기 낳고 우리 남편이 좋은 직업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매일매일 매순간 부딪히는 경제적인 문제들 이거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사실 물어볼 데가 없었다. 그래서 이제 와서야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부자들을 제가 만나보니까 자녀가 아주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이 돈 얘기나 자본을 어떻게
키우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게 하나의 문화적으로 된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우리 아들이 아주 어릴 때부터 그 문제를 가장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죠. 왜냐면은 우리가 옛날에 이 강남이라는 데가 지금은 굉장히 잘 사는 동네잖아요. 네. 옛날에 여기가 다 논하고 밭이었어요. 그런 시절에 사실 거의가 이제 부모의 직업이 농부였잖아요. 그리고 땅 평수도 컸고. 근데 이분들이 자녀들한테 어떤 그 당시에는 뭐 동교육이라든가 동공부라는 개념 자체가 없던 시절이니까 과연 그 시대에 그 돈을 물려받은 사람들이 그 돈을 보존했을 수가 있을까? 그래서 저는 3대가 못 간다는 말이 바로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돈 공부가 안 돼 있으면 부모로부터 100억, 1000억을 받아도 사실 그걸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부자가 되려면 부자 옆에 가고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제가 그런 거에 대한 아이디어가 전혀 없어도 내가 어떤 커뮤니티 안에 들어가 있는가. 그 환경이 나를 만드는 거죠. 우리가 오늘 누구를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하면 그 사람한테 영향을 받는 거예요. 제가 청담동 살면서 만나는 이웃이라든가 성공한 기업가 사업가들이 어떤 문화를 갖고 있는가. 강릉 사람으로서 내가 가정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아무거를 몰랐다 하더라도 제가 청담동 압구정이라는 환경에 들어옴으로 해갖고 볼 수가 있었죠. 가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구나. 혹시 타고난 금수저이지 않으셨을까 궁금해요, 대표님의 히스토리가. 제가 66살이에요. 한국 나이로. 만으로 65인데 강원도 강릉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 가난했어요. 저만 가난한 게 아니고 주변이 다 가난했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이제 목재소를 하셔서 사업을 하셨지만 지금처럼 은행에 가서 다양하게 뭐 레버리지를 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은 하셨지만 굉장히 어려웠었다 이런 기억이 있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23살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면서 제가 언니 오빠가 있어도 어떻게 가장이 됐는데 정말 제로가 아니라 마이너스에서 시작했다고 보면 돼요. 제 자신이 그렇게 뭐 학창시절에 똑똑하거나 야무지거나 뭐 성실한 이런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전혀 그거에 반대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과거에 학창시절에 만났던 친구들, 선생님들은 저를 보면서 자기 아이가 공부를 안 하거나 뭐 안 할 때 제 생각한대요. 저렇게 인생이 역전될 수도 있구나. 이런 유로를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공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시점에 얘가 왜 이거를 해야 되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 그럴 때는 다 누구나 내가 학벌이 없어도 내가 그전에 천덕꾸러기였어도 내가 부모로부터 돈을 받은 게 없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뭐가 되고 싶다. 내가 돈을 벌고 싶다라는 어떤 그 목표가 하나 있으면 그때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거기서 그때 옷장사 2평짜리 옷가게를 했고요. 했는데 이제 뭐 이렇게 자기가 어떤 사업을 창업한 거잖아요. 여성이 창업을 하는 시대도 아니었어요. 그게 핸디캡이 되는 시대였어요. 여자가 나와서 돌아다니고 이런 게. 그리고 저는 특히 해외 무역을 했잖아요. 해외 무역을 했는데 언어도 잘 알아야 되고 문화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처럼 파파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구글 맵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외 관련된 책이 별로 없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은 뭐 다양한 여행책이나 블로그만 봐도 또 유튜브에도 많은 저기가 있잖아요. 정보가. 그게 아니던 시절에 지도 한 장, 종이 지도를 갖고 이제 유럽의 어느 파리나 이태리를 찾아다녀야 되는 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울었고요. 호텔 방에서 불을 끄고 잔 적이 거의 없어요. 무서워서. 아주 그 무슨 어떤 학교 교실 같이 복도가 쫙 있으면 옆에 방 쫙 있는 이런 좀 저렴한 그런 어떤 호텔들이 많아요. 유럽에는. 그런 호텔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두렵더라고요. 여성이 혼자고 거리에 나가도 한국 사람을 한 명도 만날 수 없고. 왜냐면 우리가 그때가 여행이 자유화가 안 되던 시절이에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사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업자 비자를 받아서 갔으니까 갈 수 있었는데 일반 여행객이 없던 시절이니까 뭐 언어 자체와 문화가 틀리다는 건 굉장히 두려움이죠. 그러면 강릉에서부터 해외에서 이제 물건을 수입을 하셔서 그 무역업을 계속 하셨던 거예요? 강릉에서 할 때는 서울에 와서 남대문에 갔다가 이렇게 팔았었고 근데 이제 강릉의 돈이라는 게 아무리 벌어도 먹고 사는 거 그 정도지만 집안을 다시 일으킬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때 제가 우연히 이제 서울의 호텔에서 이제 미용사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거기를 이제 가서 우연히 만났던 어떤 그 커피숍에서 멋진 비즈니스 우먼을 본 거예요. 보고서 한 번 더 충격을 받았죠. 너무 멋있는 거예요. 막 영어를 하면서 외국인하고 커피숍에서 멋있는 옷을 입고 막 하는 모습이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저런 모습을 난 태어나서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럼 나도 저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래서 제가 서울로 온 거예요.
86년대 왔는데 27살. 500만 원을 갖고 이제 서울에 왔죠. 뭔가 전 재산을 가지고 온 그런 느낌이셨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처음 했던 거는 서울에 와서 명동에서 가게를 했는데 그 가게도 한 7천만 원 되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500만 원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집주인한테 사정을 해서 월세만 주고 얻었어요. 보세 옷을 했어요. 그래서 수출하고 남은 옷, 그걸 우리가 보세라고 하거든요. 그걸 이제 여성 의류를 했었어요. 그거 역시 이제 간절함. 제가 다시 망해서 내려갈 수 없다라는 간절함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정말 온몸을 던져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다 깃발을 꼽느냐. 그래서 강릉에서 처음 왔는데 서울을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럼 물어본 게 뭐예요? 어디가 넘버원이냐. 쇼핑 에리아가. 그때는 이제 뭐 압구정동이나 다른 데가 이렇게 가로수길 이런 데가 없을 때니까 그때는 명동에서 거의 옷을 맞춰 입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양장점이라는 게 성행했었어요. 근데 이제 부동산에 가서 보니까 사부의 호텔 1층이 가장 명동 안에서도 노른자더라고요. 그래 보니 왜 그러냐. 수입이 자유화가 안 되던 시절인데 제가 얻으려는 가게 옆으로 100만 원 이상짜리 남성복, 여성복 파는 가게가 있었어요. 아마 그 홍콩이나 이런 데서 보따리로 가져다가 팔았던 것 같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구찌, 샤넬 같은 거겠죠. 네. 하여튼 그런 정도의 옷이 거기서 팔고 있더라고요. 2평짜리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중간 가게가 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돈이 없으니까 이제 집주인을 연락처를 알았는데 그분이 남대문에서 니트 장사를 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찾아가서 한 달 정도 다녔던 것 같아요. 좀 달라고 월세 사정을 또. 사정을 네, 했죠. 네. 근데 그분이 왜 저한테 줬느냐? 줄 수가 없죠. 근데 그 당시가 이제 군사 정권이어갖고 매일 명동에서 데모를 했어요. 그리고 체류탄 가스가 명동에 그냥 매일매일. 그러니까 명동 가게가 장사를 할 수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가게들이 임대료를 못 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 역시도 악조건이었죠. 그래서 이제 계산을 이제 보통 월세가 보다 배를 준다 그랬거든요.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에 한 10만 원이 안 되더라고요. 그럼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그걸 이익을 남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도 제가 그냥 보낼 수 없어서 밤을 새워서 도배 같은 걸 했어요. 그 다음날부터 바로 장사를 아침부터 했는데 손님이 한 명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잠 뜬 눈으로 세운 거야. 아, 이제 끝났다. 옆에가 이래 비싼 옷인데 우리는 싸구려를 팔으니 안 되는구나. 그래서 잠을 못 자는데 제가 이제 생각했죠. 간절하면 두드리면 문이 열린다는 말이 있잖아요. 제가 여기 문구사에 갖고 요만한 하얀 도화지를 샀어요. A4 용지가. 그래서 오늘의 서비스 5,000원. 그게 뭐냐면 미국의 차우스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거기에 실크 100% 빨주노초 파남보 그런 브라우스를 이제 생산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한국에다 이제 오더를 줬는데 그게 미국에서도 엄청 큰 브랜드다 보니까 재고량이 엄청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가 1,500원씩 샀어요. 장안평에 있는 공장에 가갖고. 사서 그걸 이제 한 1,000장을 샀는 걸 그걸 그냥 윤도에다가 쏟아 부었어. 이쁘게 안 하고. 창고식으로 그냥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옆집이 비싸기 때문에 비쌀 거라는 인식을 없애고 싶었던 거야. 허들을 없애고 싶은 거야. 아니야, 비싸지 않아. 그냥 우리는 그냥 창고형 아울렛 같은 데야. 이런 거를 그때 제가 도입을 한 거야. 2평짜리에서. 그러니까 거기다 싹 써붙이고 그냥 색깔이 너무 예쁘잖아. 빨주노초 파는 뭐. 그걸 이제 딱 거기다 쏟아 부었는데 거짓말 아니고 사람이 줄을 서는 거야. 줄을 서는데 입어보지를 못해. 사람이 너무 많이 밀려. 가게가 2평이잖아요. 그러니까 못 입어보는 조건에 5,000원에 파는데 그날부터 정말 돈 세는 기계가 있어야 할 정도로. 아, 정말 돈벼락을 맞았어요. 정말로. 돈벼락을 맞아서 네. 아, 이게 강릉에서 했던 그 아이디어가 여기도 되는구나. 근데 제가 지나서 보니까 한국에서 되는 게 외국도 되더라고. 장사의 기본은 다 똑같더라고요. 강릉에서 식구들이 엄마는 아팠거든요. 동생도 있고 이러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포기를 절대 할 수 없다는 게 나에게는 어떤 실력이라고 봐야 돼요. 물러설 수 없는 거예요. 무조건 뚫고 가야 되는 거야, 그 벽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벽을 만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 벽이야. 그것도 옹벽이야 하고 딱 주저앉잖아요. 근데 정말 간절하게 아니야, 이건 기필코 해낼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그 벽이 문이 된다는 거예요. 문이 되고 열려서 내가 나갈 수가 있고 또 문이 아니면은 돌아서 샛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제가 인스타를 17만 명 이제 그 팔로우가 있잖아요. 네. 근데 많은 댓글을 받아요. 지금도 받는데 보면 다 포기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견디지 못할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왜냐면 샛길로 가면 돼. 샛길로. 길이 있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면은 그게 보여요. 왜냐면 저는 어쩌다 한 번 명동에서 그것을 극복했다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수십 번, 수백 번의 그런 거를 그 벽을 만났을 때 똑같은 방법으로 기필코 이것을 해내겠다. 예를 들어서 제가 무역센터에 사무실 있을 때 굉장히 어려운 적이 있었어요. 어려운 적이 있을 때 제가 이걸 뚫고 나가지를 못해.
방법이 없어. 이럴 때 어떻게? 하루에 4번을 밥을 먹었어. 아침 6시부터, 왜냐면 제가 무역센터에 사무실인데 옆에가 인터컨티넨탈 호텔이에요. 네. 그랜드 인터. 그때는 코엑스 인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층으로 나가면 호텔로 바로 들어가거든요. 거기는 외국 손님들이 있기 때문에 아침 6시, 6시 반부터 아침 조식을 시작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내가 만나서 그 사람의 도움을 받고 싶어. 자문을 받고 싶어. 그럼 그 사람 바쁘다 그러는 거야. 그럼 제가 뭐라 하냐면 아침에 만납시다, 새벽에. 그럼 자기가 시간 없다 소리 못 하잖아. 그렇게 하는 거야. 새벽에 만납시다. 그 새벽에 거기서 만나서 아침 조식을 같이 먹으면서 얘기하는 거야. 9시에 다시 다른 사람을 오라 그래. 점심에 만나, 저녁에 만나, 밤에 만나, 4-5번을 만나면 한 일주일, 한 달만 만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 그 사람들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화를 하면서 내 머릿속에 답을 갖고 있더라는 거지. 만나야 돼.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자기가 얘기하다 보면 자기가 답을 얘기하고 있어.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 식으로 절대로 어떤 상황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신념이라는 게 나는 이게 될 수 없어. 나이가 많으니 안 돼. 돈이 없으니 안 돼. 나는 학벌이 없으면 안 되라는 그런 신념은 굉장히 위험하다. 제가 해외 무역을 시작할 때 직장 생활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무역회사를 다녀본 경험도 없어요. 무역회사를 안 다녀봤는데 어떻게 비즈니스 레터를 쓰고 서류를 하고 하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2가지 타입이 있더라고요. 사람들 보면. 어떤 사람은 뭘 시작하기 위해서 준비 기간이 너무나 길어. 무역을 하고 싶어. 그럼 무역학과를 가서 4년을 다녀. 아니 이거 부족한 것 같아. 대학원을 2년을 다녀. 6년. 나와서 무역회사를 또 다닙니다. 네. 그리고 영어학원을 열심히 다녀요. 그리고 무역회사를 하는 사람 몇 명이 될까? 0.1%도 안 됩니다. 전공대로 사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맞아요. 우리나라에. 네.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저질러 놓고 해 나가면서 배우면 거야. 우리가 명동에 가보면은 이 노점상 아저씨가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 네. 한류 팬들이. 네. 그분들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세요. 다 팔고 있잖아요. 그분이 영어를 잘해, 일어를 잘해. 랭귀지라는 거는 언어,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바디 랭귀지도 있잖아요. 소통이 다 되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이 비즈니스를 왜 해야 되는지, 또 내가 이 비즈니스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경험이 있는지,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물건을 보는 눈, 이것을 파는 능력, 이게 더 중요한 거지. 나머지 조건은 요즘은 좋잖아요. 레버리지. 내가 못하는 부분을 레버리지해서 뭐 자코리아, 알바몬 얼마나 많아요. 그런 마음은 없으셨어요? 뭐 조급함이라든가. 얼마 전에 우리 아들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인스타 릴스를 만들다고 실패담을 좀 하나 하고 싶대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40년 동안 실패가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근데 실수는 엄청 많더라고요. 실패는 왜 없었겠어요? 될 때까지 했으니까. 실수는 결국은 조급함이었다. 왜냐하면은 해외 무역을 할 때 제가 지금 1,000만 원을 벌어요. 그러면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누가 나한테 좋은 오파가 와. 아, 이런 물건이 있는데 현금을 주고야만 살 수 있는데 너가 당신이 여기 싱가포르 올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니까 이걸 지금 잡아야 돼. 그럼 성급해서 제가 캐시를 갖다 TT베이스라고 현금 송금을 하는 거예요. 갖고 도망가는 거죠. 근데 내가 돈이 많을 때, 내가 한 10억이 있을 때 한 몇천만 원 사기당하는 거하고 내가 3천만 원 있는데 2천만 원 사기당하는 건 다르잖아요. 파산으로 가는 거잖아요. 네. 이런 무모함이 어디서 나오느냐? 욕심. 빨리 벌어야겠다. 빨리 성공해야겠다는 조급함. 그게 사실 젊은 시절에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그런 거 역시도 하여튼 뭐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이겨내야겠다. 근데 그 이겨내는 것이 이겨내야겠다라는 것을 결심하는 순간 힘이 100이 드는 게 아니고 한 70밖에 안 들어요. 왜 안 드냐면은 그까지 오는데 제가 노력과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뭔가를 시작할 때는 70만 드는 거예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 경험의 점을 많이 찍어야 된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처음에 100의 노력이 필요했으면 그 다음에 90, 80 해가는 과정은 힘들지만 마음적으로나 어떤 여유, 아 이거는 이렇게 흘러갈 거라는 거는 다 보이는 거죠. 그게 달라진 거예요. 그전에는 안 보여요. 아 이게 내가 이렇게 하는데 이게 보일까? 끝이 안 보이니까 힘든 거예요. 깜깜한 밤을 내가 걸어가는 거야. 내가 이게 어디로 가는 길일까? 제대로 이게 운전을 해서 가고 있나? 힘들죠. 사람이 그러면 끈기를 갖고 지속하기가 힘들어요.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지금 저는 뭘 시작하면 끝이 보여. 이렇게는 갈 거야. 부족해도 여기보다 조금 전에까지 떨어지도록 결과를 알 수 있어. 이게 딱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겠어요? 40년이라는 무수한 점, 그런 실수들, 더 이상 실수하지 않겠다는 걸 미리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실수가 거의 없죠, 제가. 그러면 그때 그 실수 같은 경우는 그 정도의 손해라고 하면 네. 어느 정도의 손해라고 지금 전 재산을 다 이렇게 잃어버린 경우가 많이 있었죠. 이태리의 티지아나라는 여자가 한국 사람들이 이런 걸 알기 때문에 그걸 노리고 나한테까지 보낸 거예요. 근데 물건이 안 와. 쫓아갔죠. 못 잡아.
우리나라는 국제 분쟁을 할 수 있는 그 기구가 있는데 전혀 그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여기 계시는 분 중에 해외 무역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거 꼭 참조를 하셔야 돼. 이거는 개인이 조심해야 될 문제지 누구도 책임을 지지 못해. 한국 안에서도 책임 못 지는데 국제적으로 힘들어요. 실패가 아니고 실수라고 단어를 정의하신 아마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극복을 해야 할 거니까. 어떤 경우가 저는 우리 아들한테 또 저 자신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샴페인을 터뜨리지 말자.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 절대 샴페인을 터뜨리면 안 돼. 우리가 주식을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주식이 맨날 우상향하나요? 여러 가지 수만 가지 이유로 떨어지잖아요. 업앤다운이 있는 거예요. 인생에도 그래요. 인생의 문제도 파도처럼 오는 거예요. 이제 파도가 왔구나 어떻게 하지 하는데 그건 파도에 불과한 거야. 그 다음에는 허리케인이 오고 토네이도가 오는 거예요. 죽어야지 끝나는 인생의 문제들이 계속 끊임없이 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좋은 일이 좀 있어? 조금 성공을 했어. 내가 그 성공에 취해서 돈 좀 벌었다고 카드를 갖다 막 끌고 좋은 차 타고 막 술에 그냥 수백만 원 쓰고 많죠. 그런 경우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돈이 수도꼭지에 물 흐르듯이 틀어놓으면 계속 올 거라고 생각하잖아. 그게 아니에요. 그 수돗물이 마른다니까요. 마르고 딱 돌아서서 내 돈 어디 갔어 하면은 그 돈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돈을 벌려고 한다면 제로에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소비 수준은 이만큼 올라가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좋은 일을 입으로 발설하면 안 되는 거야. 친구한테도 하지만 누구한테 자기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요즘에는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대표님. 21세기에는 부의 사다리가 없다. 자신의 노력과 경험과 능력으로 자수성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실까요? 지금은 너무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전 국민이 하나의 창업을 아니 10개의 창업도 할 수 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가 주어졌다. 우리가 과거에 이제 하버드나 서울대를 입학한 사람을 보면 부모의 학력, 부모의 재산 그거를 조사한 게 있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부잣집 애들이 하버드로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돈과 그 어떤 교육의 그거는 어떤 비례했다. 근데 지금은 교육의 평준화가 됐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돈을 쓰고 자기 개발을 배우러 다니는 경우도 있지만 돈이 하나도 없다 하더라도 유튜브나 책만 통해서도 다 공부할 수 있는 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직장 생활을 하든 내가 시골에 어디에 살든 제주도 울릉도에 살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목적성을 갖고 내가 목표를 갖고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하면은 배우려는 거는 무자본으로 다 배울 수 있어. 돈이 하나도 필요 없는 거. 그리고 창업 역시도 우리가 SNS가 돈이 드나요? 저 같은 경우는 17만 명 올 때까지 혼자서 했거든요. 우리 아들하고. 돈 안 들죠.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뿐이야. 어디서 배웠어요? 인터넷에서 다 배울 수 있어요. 잘하는 사람 걸 하나씩 갖고 오면 되는 거야. 릴스를 1등으로 잘해. 그럼 그 사람 거 갖고 오고. 또 번역이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미국의 인플루언서들 넘버 1, 2 다 있잖아요. 그거 들어가서 번역해서 보고 그렇게 해서 공부를 다 해서 이걸 짜집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이런 창업가 아까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많은 그 SNS 하나로 억만장자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라는 걸 저는 이걸 하면서 실감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누군가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젠 쉴 때가 되지 않았냐고. 이젠 먹고 살만 하지 않냐고. 근데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됐죠. 우리 100세 시대는 평생 현역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평균 50대에 은퇴를 한대요. 은퇴를 한다고 보면 나머지 50년은 그러면 꽃감 빼먹듯이 그것을 벌어놓은 돈을 쓰고 살 것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50년을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에 어떤 투두 리스트가 없이 내가 그 다음날 뭘 할 거라는 계획성이 전혀 없이 어떻게 매일 사냐. 50년은 어떻게 살겠어요? 그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나가서 일하는 것보다 더 힘든 거라고 보셔야 돼. 그러니까 현역으로 일을 해서 자기 성장이 멈추는 삶은 나는 죽은 목숨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은 살아있는 그날까지 계속해야 된다. 그 배움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의 내가 어떤 이력서를 하나를 스스로가 썼다고 하면 해가 바뀌잖아요. 그럼 2025년 돼서 그 이력서에 한 줄이라도 더 써 있는가? 그것이 나는 성장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기 점검이 필요하다. 지금 시대에는 그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